아마 단언컨대 A 사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평가와 승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연봉은 덤이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설팅 5팀의 박수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일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대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길래 똑같이 고생하는데 연봉이 더 높은 건지, 일 잘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에 이제 회사에 근무 중이신 직장인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혹은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신 신입사원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기본적이지만 사실 회사에서 알려주는 이 하나 없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기억을 더듬어서 취업 전 대학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취업 전 우리는 주로 교수님께 혹은 조별과제에서의 선배님들께, 과사의 조교님께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과제들을 제출하거나 보고라고 하기엔 다소 어려운 단순한 여러분들의 주장을 피력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졸업 후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한 우리의 첫 경험들은 다들 어떠신가요? 보통 이런 모습이죠. 대부분 한 번쯤은 기억 속에 있을 법한 모습인데, 팀장님이 뭔가를 지시를 하시는데 왠지 나만 못 알아듣는 듯한 이런 마법 같은 경험, 그래서 순간 누구에게도 뭔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물어볼 수조차 없는 그 얼음장 같은 기적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 회사 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참 직급이 다양하죠. 주임, 대리부터 시작해서 과장, 부장, 팀장, 이사, 대표까지 수없이 많은 직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단순한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건데요. 즉 필요한 내용 꼭 이제 회사에서 다뤄야 하는 것들의 중대사를 중심으로 보고라는 걸 진행한다는 겁니다. 신입사원분들이나 입사를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시죠? 네, 맞습니다. 회사는 역시 보고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사는 이렇게 보고가 많을까요? 한번 볼게요. 그 이유는 바로 선택의 순간이 반복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이제 회사의 주요 기반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혹은 이제 속해 있는 본부 혹은 팀 단위의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이익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인재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달하는 것, 즉 보고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팀장님이 시키신 일을 여러분은 한 번에 아주 클리어하게 처리할 수 있으신가요? 혹은 처리를 했지만 그 결과물에 팀장님의 200%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아마 선뜻 이 대답에 예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회생활에 도 같은 고연차자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망설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하나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단면을 하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기획안을 써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최종 파일이 나오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친 이런 여러분들의 경험들은 한 번쯤 있으셨을 법한 내용들인데, 처음엔 최종본이라 확신하고 최종 파일을 건넸겠지만 역시나 팀장님의 수정이 거쳐지죠. 그리고 레알 최종본, 이게 진짜 최종본임까지 나오고요. 결국 완성본은 사실 나중에 끝에 가면 뭘 봐야 할지 본인도 헷갈리는 이런 씁쓸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이 내려지고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완벽히 클리어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봉을 잘 받고 소위 말하는 고평가를 받는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변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소위 말해 일 좀 한다 라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뭔가 좀 야물딱지고 똑부러지고 왠지 모르게 태생부터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나죠. 제가 이제껏 바라본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 메일을 쓰던, 유선으로 통화를 하던, 메신저로 내용을 전달하던 그 내용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리고 명확한 문서 작업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오탈한 절대 용납하지 않고요. 누구도 토시 하나를 잡을 수 없도록 명확한 문서 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은 무탈하죠. 즉 뒤끝이 없습니다.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예측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뭔가 내용을 보고받았을 때 더 토를 달 만한 질문이 사실 없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일에 대한 구조와 세부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일이 주어지면 어떤가요? 일을 수행하는 거에 좀 집중하시죠. 빨리 끝내야겠다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회사에서의 일에 대해서 다시금 그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일을 지시하는 사람과 수행하는 사람으로 나뉘죠. 그리고 일을 또 받는 사람은 알아들은 사람,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은 사람, 이제 두 사람으로 나뉩니다. 또 보면 일을 처리한 사람은 일을
일을 내린 지시자의 관점에서 좀 맞춰서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처리자 관점, 즉 본인의 생긴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본인 식대로 일을 맞춰서 처리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좀 나누게 됩니다. 보통 흔히들 오보고가 되거나 보고가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경우는 후자의 경우가 70% 이상 좀 차지하곤 하는데요. 네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을 평가하는 사람, 이 사람 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지시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에 대한 원리는 대략 알겠는데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이시는 부분은 바로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단계,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식의 흐름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단순히 이 대리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 전달해야지 라는 1차원적인 관점이 아니라 일이 주어진다면 첫 번째, 대체 이 상사는 왜 나한테 이걸 시킨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의 지시에 대한 이제 목적성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목적에 대해서 확인이 되셨다면 필요에 의한 업무가 이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문서를 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그 문서 툴과 최종 보고자의 관점이 누군지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좀 넣을 건지 틀을 구성해 주시고 이 틀이 구성이 됐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고해야 할지 데이터 수집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꼭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달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지 시각적인 작업을 꼭 더해주셔야 완벽한 보고 문서가 완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사원들은 데이터에 대한 수치 부분을 빠르게 뭔가 해소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나머지 어떤 구성과 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오보고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전달의 문서는 고유의 틀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프로젝트나 여러분들이 좀 규모가 있는 보고권을 맡으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업무 툴을 구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플로우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대체 왜 나한테 시키는 건지 확인해보는 과정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로 요약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는 존재하겠죠. 우선 첫 번째로 팀장님이 단순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대리 A 프로젝트 상황 어때? B 프로젝트 비용 소진율이 어때? 좀 확인 좀 해줘 라고 하는 등의 자료 확인이 이제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또 인지 여부 확인의 부분도 있는데요. 때로 이제 팀장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대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나? 없나? 이렇게 체크하시기 위해서 혹은 꼭 숙지가 필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이 대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보고기 때문에 요청 내용 외에 부가적인 인지 내용까지 함께 덧붙여 주시면 서로 팀장님과 함께 이 대리는 프로세스가 좀 더 용이할 수 있겠죠. 다음은 내용 정리 요청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보고에서 많이 활용되는 유형 중 하나인데요. 팀장님이 또 다른 보고, 즉 이사님이나 대표님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아래에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추가 보고를 감안하셔서 중요한 데이터나 핵심 내용 등을 최종 타겟, 최종 보고가 들어갈 타겟을 고려하셔서 파악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즉 일에 대한 보고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뒤에 업무 처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 예로는 자료 취합을 위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추가 확인을 하시고 문서로 그 취합된 내용으로 또 다른 어떤 문서, 다른 자료를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상사가 편한 문서 툴에 대해서 이제 여쭙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엑셀이 편하신지, 워드가 편하신지 이제 문서 툴을 여쭙고 그 문서 툴로 취합이 용이하도록 기준을 세워서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업무 지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있죠. 데드라인이죠. 데드라인이라고 하면 마감 기한인데 일을 지시한 사람이 지시할 때 함께 이 대리 나 이번 주 일요일까지 줘 라고 일요일 좀 그렇죠? 월요일까지 줘 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저희 상사는 항상 늘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업무 시간 맞춰 기한 내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업무가 주어졌을 때 어떤 데드라인에서 어떤 일정에 맞춰드려야 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추가로 데드라인이 가까워졌을 때 간혹가다 기한 내 업무 수행과 어떤 이제 내용들이 불가피하게 좀 어렵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 보고 후 액션으로 이제 최소 30분 전에는 미리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정을 이제 공유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은 문서를 어디에 쓸지 이제 그 툴과 관점에 대해서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최종 보고 대상을 확인한 후에 엑셀, 워드 등등 PPT 등 다양한 문서 툴에 수신자의 편의에 맞춰서 형식으로 툴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워드나 한글을 작성하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워드나 한글 같은 경우는 타이핑이 주된 문서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눈에 내용 확인이 좀 안 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항시 문서의 큰 타이틀을 하나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큰 이제 꼭지에서 그 구성의 목차인 인덱스를 이제 왼쪽 정렬로 구성한 뒤에 필요에 의해서 대괄호와 소괄호를 적절히 넣어서 넘버링을 삽입한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본래 이제 글이 길어지다 보면 독자의 집중도가 흐려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명사형 종결로 구성을 해주시되, 이어지는 문장의 경우에는 단어가 끊기지 않도록 문맥상 줄바꿈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엑셀이죠. 아마 엑셀은 직장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문서 툴이 아닐까 싶은데, 기본적인 엑셀 단축키는 여러분들 각각 숙지하신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수월하시겠죠. 그리고 내용을 구성하실 때에는 수치적인 내용이 주된 틀이기 때문에 워드와 같이 타이틀과 형식은 갖추되 데이터의 명확한 표현과 단위 표기를 꼭 수치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래프나 도형을 활용할 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색톤이 있어요. 이런 색톤을 사용하지 마시고 전달하고자 하시는 문서 색톤을 맞춰서 그래프랑 도형색을 변형해 주시면 훨씬 더 정돈된 느낌으로 보고를 할 수 있죠. 또한 데이터 내용이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서를 보낼 때 보기 탭의 눈금선을 없앤 상태에서 전달해 주시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 출력을 만약에 상사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기 탭을 이용해서 출력 시에 데이터가 잘리지 않도록 인쇄 화면을 미리 예측하셔서 파일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센스 있겠죠. 또한 엑셀의 경우에는 수치가 좀 들어가죠. 되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보고의 내용에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인사이트라고 하면 사실상 데이터의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보고자가 원하는 데이터의 해석의 흐름에 이제 독자를 동일하게 끌어와야 하기 때문인데,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사실상 난무하죠. 어떤 KPI를 잡아서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부분에 대괄호에 소괄호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PPT입니다. PPT도 역시나 중요한 단축키 사용은 숙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워드와 엑셀을 믹스한 내용을 많이 다루게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도식화와 시각적인 작업인데, 이제 확인된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장에 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어떤 자료들을 함축하는 카피 정리가 많이 요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요약 능력을 함께 길러주신다면 훨씬 더 PPT 문서에서 막힘없이 보고가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툴이 선정이 되셨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해주시는 단계입니다. 크게 먼저는 대중소 혹은 기승전결의 구도로 스토리 구현을 해주시고, 큰 스토리 구현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인덱스 목차를 구성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목차 구성 후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요청 내용의 상위, 하위 항목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치 데이터의 경우에는 엑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전체 톤 앤 매너를 이제 많이 벗어나지 않는 툴에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담을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월간 실적표를 담아야 한다고 하면 이제 해당 월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인 전월과 차월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요약해서 들어간다면 훨씬 더 파악이 용이하겠죠. 또한 데이터에서는 때로 경쟁사 데이터나 또 시장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군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출처를 또 명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용의 흐름을 연결해서 이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데,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넣고 그냥 단순히 데이터 수치를 읽어주시는 어떤 타이핑과 보고는 좋지 않습니다. 그 로우 데이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증감률이나 증감 수치, 이런 데이터들의 부분을 색표기나 어떤 도형으로 구분지어서 표기해 주신다고 하면 훨씬 보고받는 사람의 보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시각화 작업입니다. 시각화 작업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인데, 사실 거창한 디자인을 일컫는 말은 아니에요. 텍스트 문서에 대한 어떤 폰트 정렬이나 크기, 그리고 색톤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정돈된 시각적 문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형과 색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시각적인 요소가 아예 해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워드만으로도 어떤 텍스트만으로도 시각적 작업이 가능하신데, 어떤 화려한 스킬 굉장히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시각적 작업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예뻐 보이게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시각적으로 빠른 보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시각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접근한다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고 보고를 하는 상황,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의 실전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오늘도 어김없이 업무 지시를 하죠. 뭐 땡땡씨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A 사원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먼저 대답부터 하는 유형이죠. 반면 이제 B 사원은 어떤가요? 보면 팀장이 혹시 참고차 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 어떤 내용 좀 확인하시기 위해서 요청 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반대로 질문을 덧붙입니다. 왜 요청에 역으로 질문을 하냐가 아닙니다. B 사원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팀장님이 이 일을 시키는 이유, 목적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죠. 어떻게 진행 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건지 세부적으로 팀장님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내포한 보고기 때문에 대략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B 사원처럼 업무 처리 전에 확인해 주신다면 훨씬 더 만족도 높은 보고를 하기에 용이하겠죠. 다음 업무를 한번 볼게요. 땡땡씨 목표 달성 추이 좀 보고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A 사원은 당월 목표 달성은 70% 정도여서 현재 표준 대비 편차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왠지 잘은 모르지만 표준 달성 마이너스 10%면 굉장히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팀장이라면 A 사원의 대답에 바로 따라붙을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마이너스 편차에 대한 상황과 앞으로의 내용이겠죠. B 사원을 한번 볼게요. B 사원은 달성 목표 얼마고요, 달성 얼마고, 편차 얼마입니다. 근데 A 프로젝트 지연 사유로 인해서 편차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일 중 B 프로젝트 수주로 정상 편차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라고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 사원과 B 사원의 가장 큰 차별점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보고받는 사람이 할 수 있을 법한 질문, 즉 궁금한 부분을 미리 앞단에 해소시켜 준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안을 하건 보고를 하건 따라붙을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해소시켜 준다는 거는 상대에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보고받는 사람의 생각을 일부 정리해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또 볼게요. 팀장님이 이번에는 월별 실적이 좀 궁금하신가 봅니다. 땡땡씨 반기 월별 실적 좀 정리해 주세요.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팀장님은 뭘 알고 싶으신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나요? 반기 월별 실적 나오고요. 성장폭이 어떤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내용에서 핵심을 추려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업무의 A 사원은 1월, 2월, 3월 얼마고요. 그래도 성장 곡선입니다 라고 러프하게 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역시 수치적인 오차만 없다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는 답변과 보고 같아요. 그쵸? 하지만 좀 전부터 뭔가 싹수가 다른 듯한 우리의 B 사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그래프가 나오죠. 자, 여기서 수치적인 부분은 월별에 대한 부분으로 반기 항목이기 때문에 총 6개월 6개의 지표가 나와야 하고요. 또 더불어 성장 곡선도 표현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워딩으로는 사실상 머릿속에 이 그래프가 팀장님 머릿속에 떠올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B 사원은 엑셀로 만든 그래프와 월별 매출 그리고 추세선 그래프로 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팀장님의 예상 질문을 추가해서 4월에 어떤 하락폭의 금액을 파란색으로 표기를 마이너스 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A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4월의 하락폭의 원인을 또 열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물론 A 사원도 명확한 답변을 했지만 팀장님의 머릿속에 한 번에 그려지는 보고는 아마 B 사원의 보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예시도 한번 볼게요. 땡땡씨 우리 회사 부서별 영상 촬영 일정 좀 확인해 줄래요? 라고 했습니다. A 사원은 해당 업무의 타이틀로 괄호 안에 크게 신규 영상 촬영 부서별 일정표라는 어떤 제목을 달아줬어요. 이 부분 아주 좋은 업무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지시한 일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의 명령을 이제 정해주는 거는 굉장히 명확한 일처리 방식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각 팀마다 일정을 열거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팀마다 촬영 일정이 겹치는 일이 있는 것 같죠? 그쵸? 만약 A 사원에게 팀장님이 촬영 일정 겹치는 날이 언제야? 무슨 팀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사원은 바로 뭔가 답변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타이핑 보고죠. B 사원은 그럼 어떨까요? B 사원도 동일하게 타이틀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일정이 겹치는 것을 감안해서 스케줄표를 도식화로 만들었습니다. 한눈에 각 팀마다 일정과 그리고 일정의 교집합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모든 내용은 워딩보다 도식화가 훨씬 더 좋은 보고인가요? 아닙니다. 꼭 100%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워딩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가능하다면 굳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시각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빠른 이해를 돕는 부분으로는 유익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필요에 의해서 보고 툴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청한 업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땡땡씨 지난주에 요청한 자료 아직이에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아마 지난주에 팀장님이 두 사원에게 데이터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A 사원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달라고 말씀이 없으셔서 점점점 이렇게 얼른 해서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답변이에요. 이유는 지금까지 업무 완료가 되지 않은 이유를 본인이 아닌 일을 지시한 팀장님에게 사유를 돌리는 거죠. 언제까지 달라고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의견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을 받는 사람은 명확히 일을 지시한 사람이 언제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우리의 상사는 늘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사원 볼게요. 업무 요청 주셨을 때 일정으로 이제 금일 12시 전까지 메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하네요. 보니까 지난주 업무 지시가 있었을 당시에 비사원은 미리 해당 자료를 언제까지 드리면 될지, 차주 월요 오전 중에 드려도 괜찮을지, 본인의 업무 일정에 맞춰서 가능할지에 대한 조율을 미리 마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업무는 늘 급박하게 돌아가고, 사실 팀장님은 하나의 일만 수행하는 게 아니죠.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일이 왔을 때 데드라인을 함께 확인하셔서 명확한 일정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파일에 대한 요청이네요. 볼게요. 자, 어떤 파일을 팀장님이 던져주고는 수정해서 주세요, 다시 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아마도 뭔가 취합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쵸? A사원은 뭐 어떤 10월 영상평가지표 언더바 오늘 날짜 요 파일명으로 해서 팀장님이 주신 파일명을 그대로 저장해서 팀장님께 전달합니다. 자, B사원은 어떨까요? 파일명에 괄호 수정이라는 부분과 함께 파일명을 업로드했죠. 빨간색으로 수정한 내용을 표기해 두었고요. 참고해서 봐달라 라는 코멘트까지 더합니다. 크게 뭐가 다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정표를 준 거죠. 이정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시한 사람이 어떤 파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봐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명의 경우에는 동일한 파일명을 다시 전달하게 되면 만약에 한두 명의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10명 이상의 어떤 파일을 취합하게 되는 관리자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일명을 수정으로 해서 바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수정한 부분은 명확히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 파일을 일삼아 다 열어보지 않는다면 관리자는 알 수가 없겠죠. 우리의 팀장님은 뭐 1번 시트, 2번 시트 다 열어봐야 하겠죠. 그쵸? 굉장히 큰 리소스이기 때문에 심플한 내용이라면 뭐 배제되겠지만 방대한 내용의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 파일명도 업로드하셔서 팀장님의 업무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또 하나의 일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광고주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광고주가 저희 사내에 회사에 물량이 없어서 진행하기로 했던 광고를 안타깝게도 다 이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없죠? 라고 합니다. 이때 A사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죠. 지금 취소하시면 위약금이 발생되는데 라고 합니다. 사전에 A사원 같은 경우는 취소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위약금에 대한 사전 고지도 안 한 것 같고요. B사원은 어떨까요? 뭐 취소는 가능합니다만 하면서 일전에 전달드린 위약금 내용에 따르면 하고 안내를 하고 있죠. 아래 세부 내용에서도 취소권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계약 일자나 해지 일자, 예상되는 위약금까지 계산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뭐 얼마가 발생될 것 같고 위약금 마이너스 1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위약금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광고주가 해야 할 일을 B사원은 대신해 준 거죠. 일을 대신해 주세요 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일하기 수월하도록 미리 정리를 해서 전달한다면 조금 더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상이 각인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메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고주가 방금 유선상 통화를 한 것 같아요. 통화한 내용으로 메일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A사원의 경우에는 첨부 파일로 유선상 요청하신 파일 전달드립니다 라고 해서 첨부 파일로 메일을 보냈고요. B사원의 경우에는 요청 주신 파일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색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첨부 파일에서 어떤 부분, 어떤 섹션을 봐야 할지 1페이지, 2페이지인지 가이드를 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메일에 대한 피드백을 언제까지 주면 이 일 처리가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일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A사원이 두세 번 메일을 핑퐁해야 되는 것들을 B사원은 한 번의 메일로 처리하고 있죠. 특히나 일 잘하는 사람 사실상 메일 쓰는 것만 보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확실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슨 메일의 내용을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일의 능률도 오르고 효율도 오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실전에 대한 예시를 좀 살펴봤어요. 어떤가요? 뭐 A사원과 B사원 중 어떤 사원이 더 업무를 잘한다 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그쵸. B사원이죠. 아마 단언컨대 A사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평가와 승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연봉은 덤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 잘하고 연봉 높기로 소문난 어떤 능력자들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철야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이 회사를 대해서 뭔가 시키는 일을 다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몰라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섭섭한 마음으로 회사 문을 박차고 나가시기 전에 과연 나의 열심히가 회사 기준에서의 열심이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하는 사람은 관리자나 어떤 상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뭐 그럼에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뭐 그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겠지만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은 평가를 하는
일하는 사람과 연봉을 주는 사람이 내가 아닌 회사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명확한 일처리와 대우를 받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좀 더 나은 직장 생활, 그리고 더 질 높은 연봉을 위해서, 회사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교육에서는 조금 더 유익한 강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